오늘 우리는 기록되지 않는 북한 군대의 침묵을 따라갑니다. 굶주린 병사들이 왜 총이 아니라 달리기를 선택하는지, 압록강의 얼음 아래 어떤 현실이 있는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북한의 군대는 겉보기엔 단단하다. 행진 구호는 힘차고 총은 반짝이며 깃발은 늘 바람을 탄다. 하지만 정우가 처음 입대한 날 깨달은 건 딱 하나였다. 겉은 강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식량은 모자랐고 대대 취사장은 연기가 아니라 탄 냄새를 뿜었다. 국수 한 덩이는 세 사람이 나눠 먹었고 밥은 콩과 모래가 반반이었다. 배가 고프면 규율은 더 날카로워졌다. 굶주림은 입을 막았고 공포는 복종을 강요했다. 정우는 처음 2달 동안 굶지 않기 위해 살아남는 법만 배웠다. 군사 훈련보다 훨씬 중요한 생존 규칙. 식량 창고에 몰래 들어가다 잡힌 병사 2명은 다음날 점호에서 아예 사라졌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부대는 점점 말라갔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없었다. 야전화는 구멍이 났고 군복은 냄새로 굳어 있었다. 그런데도 상부는 말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이다. 말과 현실의 간격은 점점 넓어졌다. 그리고 그 틈에서 하나둘씩 탈영병이 생겼다. 처음엔 도시로 도망쳤다. 그러다 주민에게 밀고당해 붙잡혔다. 다음은 산으로 숨었다. 굶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뒤로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탈영은 도전이 아니었다. 탈영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였다. 정우도 어느새 그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눈밭 위로 발소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대열에서 한 병사가 빈자리로 남았다. 군복만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진 자리. 중대장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병사들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은 생존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탈영은 전염처럼 퍼졌다. 식량이 끊긴 날이면 밤마다 한 명씩 사라졌다. 정우는 겨울 철조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굶어 죽을 바엔 도망친다. 도망치다 죽을 바엔 그래도 선택하며 죽는다. 북한 군대는 더 이상 사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배고픔, 공포, 생존. 그 3가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다. 정우가 탈영을 결심한 밤, 하늘은 새 이상하게 맑았다. 달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눈 위에 내려앉았고 그 반짝임 사이로 철조망이 길게 뻗어 있었다. 눈보라가 불면 추적은 쉬웠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없었다. 탈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총열을 다시 확인하고 군화끈을 조여 묶었다. 전우가 잠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리.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살아서 나간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 밤 이후 부대는 정우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는 번호로만 기록되었다. 실종병 47. 하지만 그 기록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졌다. 왜냐하면 북한은 돌아오지 않는 병사에게 이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군대의 취침 시간은 22시. 하지만 잠든 병사는 없다. 눈꺼풀만 감고 있을 뿐 귀는 항상 열려 있고 심장은 쉬지 않는다. 정우도 그랬다. 213. 정우는 천천히 몸을 세웠다. 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포가 정우를 밀어 올렸다. 침낭을 젖히는 데만 14초가 걸렸다. 그 사이 침대 옆에서 숨을 누르며 자는 척하던 전우가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는 밀고가 되고 밀고는 죽음이 된다. 침묵은 마지막 인사이자 생존의 예의였다. 정호는 총을 들지 않았다. 총을 들고 발각되면 군사기밀 도주가 된다. 그 죄는 곧바로 사살 명령이다. 살아나가려면 손에 든 게 없어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가벼워야 했다. 눈 위는 눌린 자국마다 소리가 났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대 막사와 철조망 사이의 거리 207m. 정우는 그 거리를 몇 달 동안 머릿속에서 수천 번 걸었다. 하지만 실제로 걷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초소의 조명 각도를 외운 이유. 야간 경계병은 정확히 23초마다 시야를 회전한다. 그 틈을 빠져나가야 한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렸다. 땅은 얼음처럼 딱딱했고 숨이 입김으로 튀어올랐다. 입김은 실수였다. 그는 손등으로 급히 입을 덮었다. 초소의 불빛이 지나갔다. 23초가 지나고 24초째 그는 다시 움직였다. 배고픔보다 더 무섭던 건 발각될까 하는 공포였다. 누구에게 걸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총성이 난다. 경고 없이 정우는 기어갔다. 철조망이 보일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다. 숨이 아니라 짐승 같은 박동이었다. 철조망 앞 진짜 문제는 그 뒤였다. 철조망은 두 겹. 첫 줄은 낮고 두 번째 줄은 군인의 사람 키보다 높았다. 정우는 허리춤에 숨겨둔 얇은 철사 절단 날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공포가 아니라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철조망을 자를 때마다 차가운 금속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쓱쓱 소리를 줄이기 위해 잇몸이 저릴 만큼 이를 깨물었다. 다른 병사라면 여기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굶주림과 군홧발, 앞에는 죽음과 자유가 있다면 정우는 자유 쪽을 선택했다. 비록 그 끝이 죽음이라도. 첫 겹이 잘렸다. 정우는 지나갔다. 두 번째 겹은 가시가 더 심했다. 옷이 찢겼고 팔뚝에서 피가 났다. 눈밭 위에 떨어진 핏방울이 검게 번졌다. 바로 그때 초소 조명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정우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크게 뛰지 않도록 속도를 강제로 눌렀다. 불빛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 얼어붙은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초 뒤 정우는 몸을 밀어 철조망을 통과했다. 철조망 뒤는 군부대 경계가 끝나는 곳. 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정우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뛰었다. 그 방향의 끝에는 국경이 있었다. 설원 속으로 사라진 한 사람.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했다. 그러나 정우가 50엠를 뛰고 100엠를 뛴 후 눈보라가 불기 시작했다. 그 눈보라가 정우의 존재를 천천히 지워갔다. 누군가는 그를 도망자라고 부르겠지만 정우에게 그는 살아남기 위해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움직인 인간이었다. 새벽 327. 정우는 군부대 경계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탈영병 47 추적 필요. 현 위치 미상. 하지만 기록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군 문서에서 그 줄은 붉은 선 하나로 지워졌다. 재고되지 않는 인력.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정우는 이제 군이 아닌 스스로의 발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산속 깊숙이 사라졌고 누구도 그 뒤를 보지 못했다. 정우가 철조망을 넘은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군부대는 닫힌 공간이었고 여기부터는 끝없는 추적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었다. 새벽의 공기는 뼈까지 박혔다.
정우는 군화 속 발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체온이 떨어져 죽는다. 천천히 걷는 것도 위험했다. 눈이 발소리는 멀리까지 울린다. 북한의 설원은 숨어도 발각되는 구조였다. 정우는 숨을 입으로 내지 않았다. 입김은 흰 깃발이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위치를 알려주는 흔적. 그는 코로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천천히. 마치 살아있다는 사실마저 숨기려는 것처럼. 첫 번째 위기 발소리는 사라졌지만 흔적은 남았다. 정우는 눈을 밟지 않기 위해 오래된 하천 얼음 위를 따라 이동했다. 하지만 얼음은 매끄럽지 않았다. 크고 작은 균열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얼음이 부서지고 물속으로 떨어진다. 영하 25도. 빙하수에 빠지면 10분도 못 버틴다. 정우는 균열 사이 좁은 지대를 타고 걸었다. 발밑에서 미세하게 얼음이 울었다. 그 소리가 귀에 직접 박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보이부 추격견이었다. 타령이 발생하면 720시간 이내 추격조가 투입된다. 정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군이 모르는 것 배운 적 없는 생존법. 군대에서 그는 총 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답게 살아남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녹이는 법, 동상을 막기 위해 신발을 말리는 법, 배고플 때 눈을 녹여 먹으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건 북한 군대가 가르쳐주지 않은 지식이었다. 정우는 입에 눈을 대지 않았다. 대신 눈을 조심스럽게 양볼에 녹여서 마셨다. 그 정도 지혜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배운 법이었다. 얼음 하천이 끝날 때쯤 정우는 눈밭을 건너 산 중턱으로 올라갔다. 키 작은 가문비나무 가지 사이 바람이 눈을 털어내고 있었다. 정우는 나뭇가지를 치우며 몸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몸을 숨겼다. 숨소리도 삼켰다. 추격조 도착 이름은 없다. 대상만 존재한다. 동틀 무렵 산 아래에서 인원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다. 군화 소리는 일정했다. 보이부 추격조 특유의 행군 보포. 추격자는 정우를 찾는 게 아니라 탈영병 47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를 쫓고 있었다. 대장급의 중절모 아래로 쌍안경이 번쩍였다. 47, 북동 방향 가능성이 높다. 흔적 확인하고 보고하라. 정우는 몸을 더 낮췄다. 눈 위의 흔들림 하나도 들켜선 안 된다. 그때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갔다. 가지에 쌓였던 눈이 일제히 떨어지며 작은 소리가 났다. 추격조 2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숨도 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면 흰색 위에서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었다. 10초, 20초, 30초. 추격조는 반대쪽으로 이동해 갔다. 정우는 턱으로 땅을 짓누르며 천천히 숨을 뱉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공포였다. 정우의 결심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탈출이다. 추격조가 시야 밖으로 사라진 뒤 정우는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피가 돌기 시작하자 통증이 번개처럼 몰려왔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산 너머에는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비밀 루트가 있었다. 거기까지 가야 했다. 가면 살 확률이 생긴다. 정우는 다시 걸었다. 아니, 버티며 움직였다. 그의 발밑에는 눈이 있었고 그 위엔 살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대의 병사가 아니었다. 누가 기록하지 않아도 그는 지금 자기 인생을 직접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무도 읽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 세상에 말을 전할 수 있다. 정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살아서 말하겠다고.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타령 이틀째. 정우의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었다. 발톱은 검게 변했고 군화 속 양말은 얼음처럼 딱딱했다. 눈을 먹을 수도 없었다. 배는 비어 있었지만 체온이 더 빨리 사라지면 굶기도 전에 얼어 죽는다. 정우는 결국 결론에 도달했다. 살아남으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시골 마을은 사람이 가까울수록 밀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밀고 하면 쌀 2kg, 탈영병 신고는 국가 애국 공로. 먹을 것과 생존, 대가가 분명했다. 정우는 해질 무렵 산 아래 작은 마을을 내려다봤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창문 사이 노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해 보였고 그만큼 위험했다. 정우는 밤까지 기다렸다. 옷 위에 눈을 묻혀 몸의 윤곽을 흐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발끝만 움직이며 숨을 눌렀다. 민가 접근 노크는 살려달라는 신호이자 죽음의 종이다. 가장 외진 집 하나. 담장은 낮았고 창문은 얇았다. 정우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노크는 선택이 아니라 폭로 행위다. 대신 뒤편 장작더미 근처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감자 삶는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 냄새가 정우의 배를 한 번에 무너뜨렸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먹고 싶다는 감정은 살고 싶다는 것과 같았다. 정우는 장작더미 뒤에 배를 깔고 집안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마이너스 군부에서 또 타령 났담대. 마이너스 요즘은 죽을 바엔 도망간다지. 마이너스 잘 신고하면 쌀이 나올 게야. 마이너스 잡아오면 또 표창도 준다 하고. 그 대화는 정우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더했다.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선택 1 들어가서 구걸할 것인가? 선택 2 훔쳐서 도망칠 것인가? 정우는 밤을 택했다. 사람이 어두움보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는 부엌 창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열리지 않았다. 안쪽에 걸쇠가 있었다. 대신 작은 환기 구멍이 있었다. 그 틈으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뜨겁고 생명이 느껴졌다. 정우는 손을 넣어 걸쇠를 아래로 밀었다. 찰칵.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총성 같았다. 정우는 숨을 멈추고 14초를 셌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창문턱 위로 몸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발목이 미끄러져 툭 하는 소리가 바닥에 흩어졌다. 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부엌 깬 감자가 식어가고 있었다. 촛불이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정우는 감자 2개를 빠르게 집어 품에 넣고 집을 빠져나왔다. 문도 닫지 않았다. 닫는 동안 붙잡힐 수 있었다. 도둑 혹은 생존자. 정우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감자를 씹으며 울었다. 맛이 아니라 존재가 흔들렸다. 타령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러나 국가에게 그는 이미 배신자였다. 감자를 삼킬 때마다 검은 공포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잠시 후 마을의 개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공기가 아니라 정우의 위치를 찔렀다. 2분 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창문 열려 있다. 도둑이다. 감자가 없어. 혹시 탈영병인가? 정우는 산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눈은 점점 더 높아졌고 숨은 더 짧아졌다. 하지만 감자 2개는 온몸에 생명을 채웠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연료. 그는 한 번 더 걸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탈출이 시작되었다.
감자 2개는 정호를 단 하루 더 살게 했다. 그러나 생존은 시간이며 시간은 곧 추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엔 이미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탈영병이 내려왔다더라. 밤중에 감자가 없어졌다. 붙잡으면 곡식 준대. 보이부가 곧 온다더라. 정호는 산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대화는 총성보다 더 차갑게 박혔다. 북한에서 군인보다 무서운 건 보이부가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한 주민의 밀고 체계다. 굶주림이 사람의 도리를 지우고 살 아내려는 본능이 배신을 정당화한다. 정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쫓기고 있다. 보이부 도착 탈영병 47은 이제 상품이다. 마을에 검은 차 2대가 들어오는 것을 산 위에서 정호는 직접 눈으로 봤다. 먼지 날리는 길 위에 방문조가 내렸다. 웃지 않는 표정, 칠흑 같은 모자를 쓴 남자들. 그들이 움직이면 소문이 실체가 된다. 탈영병 신고 가격은 곡식 2kg. 하지만 보이부가 붙잡으면 더 센 보상이 나온다. 도망친 군인의 목은 북한에서 하나의 자원이 된다. 정호는 몸을 낮췄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산 아래 검은 외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 탈영병 흔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은 총보다 빠르게 퍼졌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보이부는 흔적을 확인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 깨진 얼음, 창문 틀에 긁힌 자국, 그리고 사라진 감자 2개. 하나하나가 퍼즐이 되었다. 정호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정호는 위가 아니라 아래를 탐색해야 했다. 많은 탈영병은 국경을 향해 북쪽 산맥으로만 도망친다. 그래서 보이부는 북쪽 계곡을 먼저 막는다. 정호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방향을 역으로 선택했다. 북쪽이 아닌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긴 더 위험했고 더 험했다. 식량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람도 없었다. 정호는 이틀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어도 들을 대상이 없었고 목소리는 추위 속에서 사라졌다. 심장은 계속 뛰었다. 다만 조용하게 들키지 않는 법, 존재를 지우는 법. 정호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뒤로 걸었다. 앞으로 가지 않고 뒤를 향해 발을 옮기며 산을 내려갔다. 누가 쫓아온다면 길이 뒤집혀 보일 것이다. 사람의 흔적을 사람이 아닌 짐승의 흔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호는 나뭇가지를 다리에 묶었다. 그렇게 걸으면 눈이 흔적이 짐승 발자국처럼 퍼졌다. 살기 위한 지능이었다. 군대는 전투를 가르쳤지만 생존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밤이 오고 추격조가 다시 나타날 때 달이 뜨면 눈은 하얗게 빛났다. 보이부의 손전등은 반사광을 따라 움직였다. 정호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얼음처럼 굳은 채 하루를 버텼다. 한 추격대원이 바위 위에서 멈췄다. 부츠가 돌을 긁는 소리가 정호의 정수리에 닿았다. 한 걸음만 더 내려오면 정호는 끝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 울음이 들렸다. 추격조는 움직였다. 아이 울음은 희망이 아닌 단순한 방향 전환의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 하나가 정호를 살렸다. 정호는 숨을 뱉었다. 얼굴 앞 하얀 김이 흔들렸다. 오늘도 살아있었다. 그러나 숨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 형벌이었다. 탈영 후 5일째. 정호의 몸은 더는 그의 말만 듣지 않았다. 다리는 저리다 못해 남의 것처럼 둔해졌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져 손바닥과 구분되지 않았다. 밤마다 체온은 천천히 내려갔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가슴이 아니라 통증이었다. 정우는 서쪽 계곡을 넘어 마침내 압록강 줄기 앞에 도달했다. 흐르고 있어야 할 강물은 겨울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아니라 곳곳이 얇고 깊고 검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호는 알 수 있었다. 강을 건너면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이 깨지면 바로 죽는다. 살아남기는 어렵고 죽기는 쉽다. 이것은 탈영병의 진실이었다. 강 건너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정우는 군용 재킷을 벗어 가방처럼 묶었다. 그 안에 남은 감자 반쪽을 넣고 신발끈을 최대한 조였다. 발 아래 얼음판이 1cm로 보였다. 어디는 5cm, 어디는 투명해서 강물이 보였다. 걷기보다는 누워서 기어가는 것이 안전했다.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정우는 얼음 위에 배를 붙였다. 얼음은 미세하게 울렁였다. 쌀락눈이 쌓인 부분은 견고했지만 투명한 얼음은 숨쉬듯 흔들렸다. 정우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얼음에 전달되는 듯 느꼈다. 숨을 얕게 쉬었다. 생존이 아니라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호흡.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는 첫 10엠을 건넜다. 그때 들렸다게 짖음, 외침, 그리고 발소리. 뒤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건 발견 신호였다. 보이부 추격조가 강 방향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정우는 몸을 더 눕혔다. 얼음 위에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작은 그림자처럼 남기 위해. 바람이 불었다. 얼음면 위에 쌓인 눈가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렸다. 빙판은 더 미끄러워졌고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깨질 듯 팽팽하게 울렸다. 멀리서 누군가 외쳤다. 저기다. 얼음 위에 흔적 있어.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얼음 바닥에 진동이 퍼졌고 정호의 팔꿈치 아래 균열이 쨍하고 갈라졌다. 꿈틀거리면 빠지고 멈추면 잡히는 상황. 정호는 선택했다. 멈추지 않겠다. 그는 얼음 위를 기어갔다. 숨이 아니라 의지가 몸을 밀었다. 균열이 계속 따라왔다. 얼음은 울음처럼 진동했다. 30m, 40m, 50m. 점점 강 중간이 가까워졌다. 중간 지점, 돌아갈 수 없는 지점. 누구든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거리를 건넜다면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얼음은 더 얇았고 추격조는 이미 후방을 포위했다. 정우는 낮게 속삭였다. 여기서 죽어도 최소한 선택한 죽음이다. 그 한마디는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얼음 아래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전 침몰한 배처럼 낮고 깊은 울림. 강은 정우에게 문도 장벽도 아니라 기회였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 국경에 가까워진다. 살아간다는 건 목숨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정우는 배를 더 낮추고 얼음 위를 계속 밀어갔다. 손바닥은 찢어졌고 피가 얼어붙어 검게 굳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면 죽으니까. 정우는 그렇게 강 한가운데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 균열이 따라붙는 얼음 위에서 정우는 자신의 몸보다 의지가 더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은 푸르게 변해 있었다. 추격조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얼음 끝쪽으로 이동 중. 사격 허가되기. 한 발의 탄환이 얼음 위를 스쳤다. 얼음판이 얇은 유리처럼 파편을 튀기며 정우의 볼을 긁었다. 피가 흘렀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얼음이 깨지고, 멈추면 총에 맞고, 멈추면 또 다른 번호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정우는 얼음판을 밀고 몸을 계속 앞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물결을 머금은 얼음이 서걱하고 부서졌다. 정우의 상체가 얼음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몸이 반쯤 잠기는 순간 찬물이 뼛속으로 파고드는 고통이 찾아왔다. 정우는 팔뚝으로 얼음 가장자리를 걸어 죽어가는 힘을 짜내 몸을 끌어올렸다. 죽음과 생존의 무게가 얼음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흔들리고 있었다. 손이 벗겨지고 얼굴이 얼고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몸을 굴려 얼음 위로 다시 올라왔다. 그는 더 기었다. 그리고 또 기었다. 점점 얼음은 두꺼워졌고 바람은 방향을 바꿔 정우의 등을 뒤에서 밀었다. 20m, 40m, 70m. 그리고 얼음 위의 눈이 갑자기 끊겼다. 눈 대신 흙과 갈대가 보였다. 그는 드디어 국경을 넘었다. 정우는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무너지며 다시 주저앉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었다. 압록강 북쪽엔 총성이 울렸다. 남쪽엔 바람만 있었다. 정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세계를 벗어난 첫 행위였다. 그는 자신의 상처난 손등을 보았다. 피는 얼음처럼 굳어 검게 변했고 군복은 찢겼으며 눈물과 눈발이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 위에 딱 하나가 남아 있었다. 살아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우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다. 눈 덮인 갈대숲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나? 정우는 중국 측 마을로 향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고 몸은 다친 사냥개처럼 비틀렸다. 한 중국 농부가 정우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던 북의 젊은 군인 하나를 농부는 말했다. 굶은 얼굴이었지만 눈에 살아있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 말 이후 정우를 본 사람은 없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을 수도 있고 브로커에게 넘겨졌거나 탈북 루트로 남쪽으로 내려갔거나 혹은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을 수도 있다. 기록은 남지 않았다. 국가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정우는 살아남았지만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다. 그의 생존은 끝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미래로 흘러갔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확정할 수 있다. 정우는 군대에서 사라진 번호가 아니라 언젠가 세상에 증언될 수 있는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생존 하나가 탈영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죽음보다 선택이 나을 때 사람은 도망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봐주셨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의 현실을 보여드린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숨겨진 기록을 계속 세상에 올릴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